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정진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정진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코로나19와 가족 위기라는 주제로 많은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교수님께서는 이전에 태화 샘솟는 집 관장을 역임하셨고, 또 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장, 또 나우리 정신건강센터 공동대표, 또 현재는 천안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장을 맡고 계시는 등 이 정신건강 또 다양한 분야의 가족들을 지원하는 일들을 지금까지 꾸준히 해오셨습니다. 자, 오늘 교수님께서 이제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 관련해서도 활동하신 부분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또 저희 학회 이야기를 하니까 또 여러 가지 만감이 참 교차합니다. 어제 제가 잠깐 소개를 드렸지만 제가 작년 12월 31일까지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장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가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3년 차에 접어듭니다. 그런데 저희 학회가 처음 이제 코로나19가 시작되었을 당시 2020년 3월이죠. 그 당시에 정말 저희가 너무나 많이 당황했고 또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확진자가 증가하고 이런 시기에서 저희가 이 정신건강 전문가로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코로나19 특별 지원단을 소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민간 전문가들이 십시일반으로 성금 모금을 해서 그 모금한 성금을 바탕으로 코로나19 관련된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작년 3월부터 분기별로 계속 하고 있고요. 또 감염병 심리사회 방역 지침이라는 걸 만들어서 현장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 전문가와 일반 시민들에게 어떤 지침을 드리고자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염병 심리사회 방역 지침 같은 경우는 국문판과 또 영문판으로도 만들어서 또 저개발 도상 국가라든지 뭐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이런 곳에도 많이 배급을 했고 또 WHO에도 전달하는 등 여러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많은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이렇게 활동을 해왔는데요. 오늘 또 이제 모신 김정진 교수님 또한 저희 학회 이사님이신데요. 또 최근에는 작년 9월부터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저희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를 비롯해서 신경정신의학회, 심리학회 이런 다양한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대국민 심층 상담 활동을 또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진 교수님께서도 지금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를 통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상담을 하고 계신데요. 그러면 오늘 최근에 좀 이런 상담도 굉장히 많이 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 구체적으로 이 코로나19 대국민 심층 상담 활동을 통해서 어떤 일 하고 계신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대국민 심층 상담은 이제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서 여러 가지 고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그런 그 지표를 보시고 상담이 필요하면 상담을 권유하고 또 본인이 그 상담을 원할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학회에 소속된 전문 상담원들에게 상담을 연계하면 전문 상담원이 그 상담을 원하시는 분에게 전화를 드려가지고 비대면으로 기본적으로 3회 또 그 문제의 정도에 따라서 좀 심층 상담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12회까지 이렇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러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주로 어떤 어려움들을 주로 호소하시던가요? 네, 제가 상담했을 때 그 확진자의 경우 생활치료시설에서 격리되었을 때의 경험이 매우 힘들었던 그런 기억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었고 그때 느꼈던 그런 그 불안감이 퇴소하고 나서 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폐쇄된 공간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또 병원 치료를 하시는 분들 중에 그 주변에 굉장히 상황이 악화되시거나 또 돌아가시는 분들을 목격한 경우도 있어서 이제 그럴 때 그런 두려움이 또 커서 퇴원 이후에도 그때 생각이 자꾸 나서 힘들다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또 이렇게 그 여러 가지 후유증들 때문에 고생들을 참 많이 하시는데 그런 후유증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집에서 가사나 육아나 여러 가지 일들을
것들을 전담함에 따른 여러 가지 그런 고충들의 호소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가족 갈등도 있고, 또 기존에 그런 부부의 소통이 잘 되지 않았던 경우에는 이런 문제 때문에 더 가족의 그런 부부의 관계가 악화되거나 또 가족 갈등이 심화돼서 힘들어하시는 그런 분들의 호소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격리 생활을 하시니 코로나19와 관련된 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어떤 스트레스가 있었던 요인들이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굉장히 더 심화되기도 하고, 뭐 정신건강뿐만이 아니라 여러 격리 생활과 관련된 부분, 또 기존의 대인관계와 관련된 어려움들, 뭐 굉장히 많이 다양한 것 같네요. 네. 예, 저도 사실 이 학회 일원으로서 이 대국민 심층 상담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또 이제 한국에 계신 이제 사시는 외국인들 대상으로도 이제 상담을 좀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보건소에 또는 이제 의료기관에 대응 인력들도 많이 전화를 하시는데요. 굉장히 현장에서 경험하는 그 어려움의 수준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의료진들 또 대응 인력들, 여기에서 이 대응 인력들은 뭐 의료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직종이 참 많습니다. 뭐 임상심리, 사회복지, 또 임상병리, 뭐 다양한 뭐 간호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직종들이 많으신데 경험하는 어려움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참 우리가 이해하고 지지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또 외국인들 같은 경우 또 가족들과 떨어져서 한국에서 유학 생활하는 외국인들, 또 뭐 가족들이 함께 있지만 같이 확진된 경우들, 그러나 또 정보나 이런 자원들이 이제 외국인이다 보니 이런 정보가 사실은 가깝게 쉽게 이제 얻을 수 없고 하는 이런 어려움들 때문에 호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예, 저희가 이 서울시 코비드-19 심리지원단과 이 프로그램은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그리고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와 함께하는 코로나 마음의 상처 치유하고 회복합시다. 자, 이 프로그램은 이제 김정진 교수님과 함께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시작을 해볼 텐데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거리두기는 굉장히 일상화가 됐죠. 식당이나 카페의 거리두기 좌석도 이제는 익숙하고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도 그만큼 멀어진 것 같은데요. 반대로 우리가 사실 더 가깝게 지내게 된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일까요? 네. 우리 가족은 정말 우리가 가장 가까이 지내고 있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이전에 우리가 많은 시간을 같이 하지 못했다면 코로나로 인해서 원하건 원치 않건 우리가 참 많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또 새로운 위기나 문제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19와 가족 위기를 주제로 이 시간을 채워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교수님께서 코로나19와 가족 위기, 그 극복에 대한 미니 강연을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먼저 강연을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교수님 준비되셨나요? 네. 네. 코로나19와 가족 위기의 이런 기본적인 설명을 또 우리 현진희 교수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상담을 해보면서 코로나를 극복하는데 큰 자원이 가족임을 또한 생각할 수 있었고요. 또 코로나와 같은 그런 감염이나 이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또 가족이 취약한 경우에는 그 회복이 더욱더 더디고 힘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19와 가족의 위기라고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봐야 하고, 또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자원으로서 가족의 안전망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가족의 위기, 가족의 변화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와 가족의 변화가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을까? 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년 이상 지속되는 그런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사회적 재난 상황 속에서 가족은 어떤 변화를 경험했을까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처럼 재택근무 또 뭐 이런 돌봄 휴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버지들이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증가한 그런 부분들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회식의 문화가 급감하게 되고 하면서 집에 또 귀가 시간도 빨라지게 되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 이런 것들이 또 긍정적인 변화일 수도 있겠죠.
또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와 손자녀 사이에 세대 간의 그런 대화도 뭐 증가를 했다든가, 또 좀 더 가족과 함께하면서 친밀 경험이 증가했다든가, 이런 좋은 점도 상당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 우리 그 오른쪽에 그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또 부정적인 변화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족 안에서 자녀를 돌보는 부담도 증가하게 되고, 또 학교나 학원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휴원을 하게 되면서 자녀의 학습 지도를 또 이제 부모가 감당해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들, 또 뭐 이런 가족 내 여러 위생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간섭이 많아지게 되면서 가족 갈등이 생긴다거나, 또 뭐 이렇게 가족 안에서 음주가 좀 늘어난다거나, 예, 또 여러 가지 그런 경제적인 압박들이 또 인해서 갈등이 생긴다거나, 예,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경험으로서 예,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에 대한 돌봄의 부담, 또 뭐 여러 그런 사회적 돌봄 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예, 그런 시간, 그 사회적 거리두기의 제한 때문에 여러 가지 돌봄 부담이 증가한 거, 이런 것들이 가족 안에서의 어떤 그 변화로서의 부정적인 변화가 아닐까, 예,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 우울리베기의 그 위험사회라고 하는 예, 그런 책에서 백은 위험은 모두에게 나타나고, 그런 점에서 뭐 어떻게 보면 어떤 집단이나 어떤 특정 지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나타난다는 면에서 매우 민주적이다. 예, 그렇기는 하지만 그 위험으로부터 초래되는 영향은 취약계층에게는 더 가혹하고, 그런 면에서는 또 계급적이다, 이런 말들을 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족들의, 특히 취약한 그런 가족들에게 어떤 위기를 초래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2년 이상 지속되면서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공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여러분, 사회적으로 늘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용직 가구가 아닌 이런 그 자유업이라든가 자영업 종사자라든가 뭐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소득이 감소하고 불안전한 상황에 있죠. 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시간제 근로자라든가 또 특수 형태 근로자, 이런 경우에 여러 가지 해고가 쉬워진다든가 이런 어려움들 때문에 소득이 감소돼서 상당한 경제적 압박과 이런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요양시설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받고 있죠. 그래서 코호트로 격리가 돼서 가족을 만나지 못한다거나, 얼마 전에 설 있었지만 대면으로 만날 수가 없었죠. 뭐 이런 문제들, 또 노인 돌봄 부담의 증가로 어떤 노인학대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도 보여지고 있고요. 또 비접촉 사회가 도래됨으로 해서 가족 구성원 간의 접촉이 아무래도 늘어나게 되니까 예상하지 못한 스트레스가 가정 내에서 늘어나게 되고, 이런 가족의 스트레스는 아동의 학대, 가정폭력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또 1인 가구도 상당히 취약하죠. 서울시 같은 경우에 30% 이상 1인 가구가 분포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의 고립과 생존 위협, 특히 또 감염이나 격리돼야 하는 상황에서의 고립의 문제, 자기 돌봄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취업과 또 가족 그 소득과 또 여러 가지 그런 삶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 가족 같은 경우에 돌봄 부담이 더욱더 가중되고 있는 것도 또한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이런 취약한 부분들을 더욱 코로나가 힘들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드린 그런 각각의 요소들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과연 지금 그 부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가라는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득의 부분을 살펴보면 한국은행에서 그 조사한 자료인데요. 20년도에 가구 소득의 감소율을 봤을 때 1분위의 그 소득의 감소가 이렇게 심각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분위에 비해서 그 5분위하고는 굉장히 격차가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가구 소득의 불평등이 더욱 확대가 되고, 또 고용의 충격과 소득의 충격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가구를 많이 압박하고 힘들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음 이제 노인 학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요.
우선 노인의 돌봄의 문제, 노인 요양시설 안에 코호트 격리 조치로 인해서 감염과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죠. 또 노인 요양시설의 폐쇄, 노인 돌봄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가족의 부담이 증가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가족 안에서의 어려움이 또 생겨나게 되고 또 돌봄에 의존해야 되지만 가족에서의 돌봄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또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노인 학대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보건복지부의 고영인 그 의원의 의원실 자료를 살펴보면 21년도에 상당히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심각했던 20년도와 21년도에 훨씬 더 증가한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이전과 비교했을 때 약 31% 정도가 증가했다라는 것에 보고를 봐서 우리가 그런 보이지 않는 가족 안에서의 그런 취약한 그런 노인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양육과 관련된 부분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21년도에 그 만 9세 이하의 자녀를 둔 워킹맘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인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양육의 어려움, 역할의 어떤 부담, 양육비의 부담, 또 여러 가지 그런 여가나 이런 자기 개발의 어려움, 직장 생활의 제약 이런 것들의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실제로 이들의 그런 우울의 정도를 좀 그 척도를 가지고 척도 검사를 했는데 우울에 의심되는 분들이 조사 대상의 45.3%였다라는 것을 봤을 때 이 양육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얼마나 높은지, 이로 인해서 삶의 질이 얼마나 나빠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료에서 20년도에 그 양육 스트레스를 수치화했더니 10점 만점에 7점 정도를 이제 호소했고, 육아 환경에 대해서 육아 환경이 아주 좋다를 100점 만점으로 봤을 때 육아 환경이 굉장히 부담이 되고 어렵다가 43점, 50점 미만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육아 환경에 대한 부담은 부모의 연령이 낮을수록 더 호소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돌봄의 부담, 양육의 부담에 대한 걸 알 수가 있었고요. 이런 관련 조사를 하나 더 한번 나누어 보면 이제 워킹맘뿐 아니라 워킹 데디도 좀 같이 참여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부담이 어떤가라는 것을 사람 인해서 이제 조사한 자료인데요. 86.1%가 부담이 커졌다라고 호소를 했고, 이렇게 부담이 커진 이유가 이런 휴원, 원격 수업의 장기화, 또 이런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학습 지도를 해야 되는 어려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그동안 돌봄이나 교육을 이제 사회적 자원으로 분담하다가 이제 가족의 책임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상당히 그런 양육의 부담, 그런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데 어려움, 이런 호소들, 그다음에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염려와 어려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호소를 했고요. 또 돌봄을 위한 연차, 돌봄 휴가제도 이런 것들은 있지만 막상 회사의 눈치가 보여서 잘 쓰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 등의 호소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아까 살펴보았던 1인 가구의 문제가 또 어느 정도인가를 좀 살펴보는 데이터가 있어서 잠시 같이 보면은요, 아시는 대로 1인 가구는 이렇게 30% 이상, 19년도에 이미 30%를 넘어섰죠.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 36% 정도까지 육박하고 있다고 하죠. 그런 1인 가구가 평균 연소득은 상당히 취약해서 전체 가구의 30% 상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자가가 아니라 월세에서 생활하는 주거 형태가 상당히 불안정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40% 정도가 월세를 내고 생활하고, 이런 경우에 만약에 취업이나 소득에 문제가 있을 때 당장 이런 주거에도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생존의 문제를 가진 그런 1인 가구의 문제들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겠죠. 코로나19 이후에 고용시장이 상당히 안 좋지만 특히 1인 가구의 그런 고용 조건도 상당히 안 좋아져서 1인 가구의 취업 비율이 점점 낮아져 가지고 약 50% 정도대라고 하고요. 또 취업 가구 중에서도 월 100만 원 미만의 소득의 가구가 한 12.4% 정도 돼서 상당히 그런
삶과 생존의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처럼 이렇게 1인 가구가 사회적으로 거리 두기로 인해서 그런 사회적 상호작용의 빈도도 상당히 줄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고립의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압박도 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1인 가구와 어떤 불안정한 직업군에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따른 여러 그런 사회적인 지원 제도, 뭐 이런 재택근무, 뭐 이런 것들이 용이한 그런 직업군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이러다 보니까 1인 가구를 이 코로나가 더 위협하고 있고 압박하고 있다는 것, 또 그들의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였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 가족의 어려움을 또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돌봄 공백이라고 하는 부분이 발달 장애인 가족이 상당히 크지요. 특히 발달 장애인 가족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발달 장애인 교육센터라든가 또 뭐 장애인 복지관이라든가 여러 직업재활기관이라든가 이런 주간 활동 서비스라든가 이런 거를 이용하면서 또 부모들은 생업에 종사하고 이제 가족을 이제 이렇게 함께 그 생활을 유지해 왔는데,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발달재활 서비스를 하는 시설들이 상당수 휴관을 했는데 거의 70%에 육박하는 그런 시설들이 그 이용을 제한 때문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발달장애인 부모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전체 응답자 중에 한 20% 정도 가까이가 자녀 돌봄 때문에 직장을 포기해야 됐다. 예, 생업을 포기해야 됐다. 특히 생업을 포기한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어머니였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그런 돌봄의 부담이 장애인 가족에서도 더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이런 가족의 변화, 코로나19로 인해서 경험하는 긍정적인 변화도 있지만 취약한 가구에는 더욱더 코로나 위기가 상당히 그런 부정적인 변화를 준 거를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가족의 위기가 어떤지 좀 더, 또 그 위기가 코로나19와 더불어서 얼마나 더 심각하게 영향을 끼칠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로나19와 가족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7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돌봄의 재가족화. 그러니까 그동안은 많은 부분 사회적 돌봄이 증가해서 이런 육아나 노인 돌봄이나 장애인 돌봄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사회적 돌봄이 병행이 돼서 사회적 돌봄으로 이런 가족들이 많이 도움을 받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 때문에 돌봄이 다시 가족 안으로 가족의 부담이 되면서 돌봄의 재가족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이거에 따라서 또 가사 분담의 불평등이 또 가중되고 그거에 따른 가족의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 또 가족 간의 그런 접촉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서 아무래도 접촉이 많아지고 그런 공유의 시간이 길어지고 여러 가지 경계의 문제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가족 갈등의 위기가 또 생기게 되고 이런 가족 갈등으로 인한 가족의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스트레스의 수준이 높다는 것은 결국 또 아동학대나 방임으로, 또 돌봄의 공백은 또 방임으로 이어질 수 있고, 또 이런 가족의 스트레스가 또 아동의 학대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들, 또 특히 그런 주거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이런 압박은 더 심해지고 스트레스가 높아진다는 것, 또 여러 가지 고용 및 자영업의 환경 변화로 인한 가구의 소득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 또 1인 가구의 그런 자기 돌봄의 취약성 및 고독사와 같은 그런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이것이 장기화되면서 앞으로도 가족을 어떤 위기를 가져오고 가족의 어떤 체계가 더 약화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서 우리가 여기에 좀 더 주목을 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선적으로 이제 돌봄의 재가족화를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돌봄의 재가족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그동안에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돌봄 교실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라든가 뭐 이렇게
뭐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온종일 돌봄을 체계를 그동안 우리가 사회적 돌봄으로 저출산의 대책이라든가 또 여성의 사회 참여와 더불어서 이런 온종일 돌봄 체계가 상당히 많이 확대돼 왔죠. 그게 추진돼 왔지만 코로나19의 재난 상황에서 이 협력 체계가 작동이 되지 않으면서 이런 아동과 노인과 장애인의 돌봄이 가족의 몫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는 가족의 몫으로 돌아왔는데 이런 돌봄의 재가족화는 결국 여성의 돌봄 부담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코로나19 이전에 남성의 응답자의 그 95%, 여성의 응답자의 65%가 취업을 코로나19 이전에 취업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 이후에 남성 응답자는 93%, 여성 응답자는 53%가 취업을 하고 있다. 곧 이 얘기는 남성보다 여성의 응답자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고 가정으로 돌아와서 여러 가지 돌봄을 감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연구는 이제 서울대 국제대학연구소에서 이런 코로나19가 이런 돌봄과 또 이런 가족의 그런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연구한 자료에서 이제 데이터를 좀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구체적으로 돌봄의 재가족화가 일어나고 그런 재가족화 안에서 여성의 돌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이거를 또 알 수 있는 것 중에는 우리 아까 이제 그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에서 조사한 그 전 국민의 정신건강 조사를 했을 때 특히 그런 30대 여성의 우울 지수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왔는데요. 뭐 이런 것도 좀 같이 연결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성의 부담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또 지위 변화도 많이 경험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 돌봄의 어떤 그 부담과 더불어서 가사 분담의 불평등이 이제 같이 연결해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서울대 국제대학연구소의 자료를 소개해 드렸었는데 실제로 이제 맞벌이 여성은 그 가사 시간이 코로나 이후에 평균 1시간 30분 증가했다. 그런데 전업주부는 평균 3시간 30분 이상 증가했다. 남성은 1시간 미만 증가했다라는 그런 어떤 그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일하는 여성의 맞벌이 여성의 그런 돌봄 부담에 상당히 관심을 사회적으로 많이 기울이고 있지만 이 전업주부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무급의 돌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덜 좀 관심을 기울인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3시간 30분 이상 증가한 이런 돌봄의 증가와 자기 여가 시간의 감소와 또 자기 실현의 시간의 감소, 또 스트레스 증가 이런 부분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그 이제 앞으로 점점 사회는 변화하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 사회는 좀 이렇게 그 성 역할이 좀 아직까지 여성 중심이고 가사나 육아나 이런 부분이 아직도 여성 중심이어서 이런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더 가중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는 것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회에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는데 이런 새로운 뉴노멀을 우리가 고민할 때 이런 그 가정의 어떤 역할의 변화 또 이런 가족 안에서의 그런 평등의 그런 어떤 그 강화 이런 것들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가족 갈등은 과연 얼마나 더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족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봐야 되겠죠. 그 여성가족부에서 그 2020년도에 고등학생 이하의 자녀가 있는 일반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와 가족생활 실태 조사를 한 자료가 있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 코로나19로 이후로 가족원 간의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 가 37.4%였는데 그중에서 여성이 40.5%, 6%, 남성이 32.7%에서 여성이 훨씬 더 호소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가족 갈등의 원인으로 가장 큰 것이 가사노동, 분담 문제, 그 다음에 생활 습관이 같이 생활하면서 시간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그 생활 습관이 부딪히는 문제, 또 여가 활동에 대한 의견 차이, 육아 돌봄의 분담 문제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호소했다고 하고요. 이 조사에서 그러면 앞으로 어떤 부분을 좀 더 가족을 지원하면 좋겠는가라는 그 도움에 대한 욕구를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에서 보면 경제적 지원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소득층의 취약가족을 우선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 예, 이런 응답도 있었고요. 근데 그거와 더불어서 가족 안에서 함께 돌보는 문화를 좀 조성하면 좋겠다. 또 안전한 돌봄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가족 안에서의 그런 안전한 돌봄에 대한 어떤 협력적인 노력 이런 것들도 하면 좋겠고, 놀이나 여가 활동 이런 걸 좀 지원해 주면 좋겠다. 또 가족 스트레스 및 갈등을 해소하는 그런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거의 80% 이상에서 응답이 있어서 가족 갈등에 대한 스트레스에 대한 어떤 해소와 구체적인 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 가족은 제도적인 성격이 좀 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족 안에서의 친밀함, 정서적 공유와 유대, 서로 존재에 대한 어떤 의미 뭐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것보다는 역할 수행을 강조하는 좀 도구적인 의미가 좀 더 강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족 안에서의 부모의 역할을 보면 좀 더 관리자의 역할에 좀 치중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시간을 관리하거나 어디 학원을 가거나 이렇게 관리하면서 자녀를 돌보는, 그리고 자녀가 그런 안에서 서로 그런 관리자의 역할을 부모가 분담하고 수행하는 이런 쪽에 좀 더 치중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친밀한 관계의 상호작용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가 있고요. 또 가정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이런 친밀한 관계의 상호작용 경험이 적은 부부의 경우에 이런 개인의 공간과 이런 가족의 공간이 좀 구분이 잘 안 되고 함께 보내는 시간이 장기화되면서 이 경계가 모호하고, 또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또 공적 공간의 어떤 경계도 모호하고, 이런 속에서 상당히 불편함을 가져오게 되고, 이런 불편함이 또 가족관계에 부정적인 영향, 특히 부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코로나 이혼 뭐 이런 신조어도 뭐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이런 그 가족의 변화 속에서 이런 부부의 그런 관계의 어려움도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연구를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족 소득이 많이 줄어들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경험을 하고, 또 이런 돌봄의 공백과 피해를 경험한 그런 가족들 같은 경우에 구성원 간의 관계가 더 나빠지고 가족의 스트레스가 더 증가한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연구하고 보고한 그런 자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19가 1차적인 스트레스 원이 될 수 있겠지만, 이로 인해서 가족들이 경험하는 2차적 스트레스와 이런 가족 전체가 경험하는 갈등과 어려움, 이런 데도 좀 더 우리가 주목을 하고 가족 갈등을 완화하면서 가족이 건강하게지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족에서 잘 감당하고 안전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매우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동학대와 방임을 좀 살펴보면은요, 이런 가족 스트레스가 잘 관리되지 않을 때 아동학대와 방임의 문제가 또 상당히 위험 요인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 국제 아동학대 및 방임 예방협회가 있는데요. 이 기구에서는 특히 그 공중보건의 비상사태는 아동학대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에서도 예외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우리가 이런 아동학대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아동학대뿐 아니라 부부폭력과 같은 가정폭력의 문제, 노인학대와 같은 것도 또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가정폭력도 증가가 상당히 됨을 세계적으로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사일런트 팬데믹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조용한, 우리가 코로나19의 감염과 여러 가지 그런 드러나는 감염병의 문제도 있지만, 이런 아동의 심리사회적 위기, 또 여러 가지 돌봄의 공백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그런 방임과 여기에 따르는 발달의 문제, 이런 조용한 팬데믹도 또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게 전반적으로 그런 세계적인 관심이고요. 그런 면에서 UN 같은 경우에 이런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에 좀 더 사회가 자원을 늘리고 가족을 지원해야 된다라는 그런 정책적인 권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요, 또 일부 연구에서는 세계적인 여러 데이터들을 보면 그 아동학대로 인해서 이렇게 어린이와 청소년의 병원 방문과 입원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그런 보고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그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데이터 중에 굿네이버스가
20년도에 아동 재난 대응 실태 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아동의 체벌 경험이 2018년도에 비해서 23.9%가 증가했다. 미취학 아동 같은 경우에는 31%가 증가했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어서 뭐 체벌이 곧 학대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그 여러 가지 갈등들이 체벌로 이어지게 되고 체벌의 강도가 높아지게 되고 반복되면 신체 학대나 정서 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체벌의 경험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좀 민감성을 가지고 사회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아동들이 호소한 가족 갈등의 경험 중에는 장시간 스마트폰 사용, 인터넷 게임 이런 것들로 가족 갈등도 상당히 많았다. 그래서 보호자와 이런 사용 문제 때문에 갈등이 증가했고 이것 때문에 혼돈하고 체벌도 받았다. 이런 것들도 있어서 가족 안에서 이 부모들이 자녀를 돌보면서 이런 그 생활 습관의 문제 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그 생활의 돌봄과 교육적인 훈육적인 이런 부분에서 부모들이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는지 스트레스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방임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취약한 가족이 증가하게 되면서 이렇게 혼자 두지 말아야 하는데 아동을 혼자 두거나 식사를 제대로 안 챙겨주거나 술이나 인터넷 게임이나 쇼핑 등으로 인해서 아동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아동의 그런 어떤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방임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방임도 2018년도에 비해서 약 2배 정도 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아동학대와 방임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고요. 아동학대가 심각한 문제가 나타났을 때만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변에 아동학대한 관심 또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발견과 신고 여러 가지 또 그런 지원 이런 것들이 이웃에서 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주거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의 스트레스가 또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한부모 가족이라든가 이런 취약가족 같은 경우에 특히 그런 소득의 상실 또 주거 환경이 여러 가지 그런 노후하거나 굉장히 협소하거나 과밀한 공간에서 지내게 되거나 또 이런 돌봄의 공백이라든가 교육의 부재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주거세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상대적인 불평등을 더 경험하는 취약가족에 우리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고용 및 자영업의 그런 환경 변화로 가구 소득의 감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문제가 돼서 특히 우리가 코로나19가 대유행하기 이전에 4차 산업혁명이 도래가 됐고 온라인 거래도 증가가 됐고 또 여러 가지 플랫폼 경제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고용 형태가 상당히 변화가 됐죠. 그렇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 이것이 가속화 되면서 풀타임 고용에서 파트타임으로 기간제 고용으로 이렇게 더 증가가 되면서 고용의 불안정성이 증가가 돼서 역시 그런 가구의 어떤 압박이 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그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그런 가족의 위기들이 그런 가족에게 과연 그럼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가족 스트레스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 스트레스 관점에서 가족의 위기를 좀 살펴보면 코로나19 확산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런 코로나19의 어떤 감염 자체 그리고 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영향 으로 인한 2차적인 요인 이런 것들 때문에 가족의 그런 체계가 상당히 변화하고 있고 이것은 곧 가족 스트레스의 사건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가족의 스트레스의 사건은 가족의 삶 전반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특히 이렇게 코로나19와 같이 전방위적인 스트레스의 사건은 가족 체계와 가족원에 그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코로나19와 같이 예측이 좀 어렵고 또 가족이 통제할 수가 없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염이 된다든가 또 여러 가지 경제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든가 이런 그 특성들 때문에 더욱 스트레스의 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그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 보니까 가족의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또 가족의 변화가 또 관계가 악화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가족의 정서적 유대의 문제가 또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물론 정서적 유대가 강했던 가족은 가족의 시간이 증가하면서 더 좋아질 수도 있지만 상당 부분 취약한 가족은 더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족에게는 스트레스가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은 부분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감염의 위험이 1차적인 스트레스 원이 되고 또 가족 생활과 가족 관계의 다양한 차원에서 2차적 스트레스 원으로 이어져 가지고 가족과 역할의 변화, 정서적 어려움의 초래, 또 가족 전체의 높은 스트레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깐 물 좀 마시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교수님 계속 말씀하시려니까 힘드시죠? 네, 지금 코로나19로 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사실은 가족은 굉장히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가족이 정말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 안 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가까이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 가족과 관련돼서 긍정적인 변화도 있고 또 부정적인 변화도 있다는 여러 가지 지금 굉장히 많은 가족 이슈 얘기해 주셔서 강의 끝나시고 나면 저희가 함께 나눌 내용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뒷부분에 또 이제 그 어떻게 또 긍정적인 점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도 또 이제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어서 말씀드리면은요. 그래서 이제 이런 높은 가족 스트레스라고 하는 그 스트레스 요인들을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이로 인해서 이게 우리가 장기화되면 더욱 가족의 위기가 지연되고 그러다 보면 여러 위기를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 스트레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또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또 관리하는 방법들을 좀 알아서 가족 안에서도 스트레스를 좀 함께 다루고 대처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런 가족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라는 부분을 이제 가족의 그런 스트레스를 대처하고 가족의 위기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방안들을 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가족 탄력성이라는 부분인데요. 가족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이제 가족이라는 체계 속에서도 탄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인데요. 가족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그런 위기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 그런 역경을 이기게 하는 그런 힘이 회복의 탄력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코로나19와 같은 그런 여러 가지 가족의 경제가 악화되고 심리적 복지에 타격을 입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초래하는 이런 상황에서 가족의 탄력성이 높은 가족은 아무래도 위기를 좀 더 위기를 문제로 인식하기보다 좀 더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또 이 기회에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이런 상황을 활용하고 또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 좀 더 돈독해지고 또 긍정적으로 대처하면서 같이 성장하고 이럴 수 있는 기회로 가질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점에서 가족의 탄력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스트레스를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가족이 가지고 있는 가족의 탄력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노력과 또 외부의 지원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탄력성을 향상하기 위한 도움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마 월시라고 하는 사람이 가족의 학자는 가족의 탄력성의 요인을 신념 체계, 조직 유형, 의사소통의 과정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신념 체계라는 것은 역경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조직의 유형이다라는 것은 가족도 하나의 체계와 조직으로서 좀 더 융통성 있고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의 특성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여러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직의 특성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또 의사소통과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더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소통하면서 문제 해결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이제 가족의 탄력성으로 보고요. 요 세 가지 요인들을 고루
우리가 증진하게 되면 가족의 탄력성이 증진되고 또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가족의 그런 위기와 어려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또 성장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연구를 보면 이런 높은 수준의 탄력성을 가진 가족이 코로나19와 같은 그런 일상의 변화를 광범위하게 초래시키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긍정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더 긍정적인 그런 가족의 유대가 더 증가하는, 그래서 스트레스가 감소하는 이런 연구의 보고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라고 하는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이런 가족의 탄력성을 증진하기 위한 이런 노력과 부분은 이런 위기를 성공적으로 대처하고 또 재난 이후에 개인의 성장과 발달, 가족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족의 탄력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좀 더 가족 탄력성의 증진 전략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 탄력성에는 세 가지의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신념 체계, 조직의 유형, 의사소통의 과정인데요. 이런 요소들을 알고 우리가 가족 단위에서 우리 가족의 탄력성은 어느 정도인가 서로 같이 좀 얘기도 해보고 각각의 요소들을 증진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노력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신념 체계는 긍정적인 의미 부여라고 했죠. 코로나19라고 하는 역경, 어려움 속에서도 가족이 함께 대응하면서 긍정적인 변화를 찾는 거죠. 우리 가족이 이렇게 좋아졌다라고 같이 의미를 발견하는. 제가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이제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냐라고 얘기했을 때 상당수의 학생들이 얘기한 것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비록 수업이 비대면 수업으로 상당히 집중의 어려움은 있었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그동안 가족과 대화하지 못했던 부분들, 또 이런 어머니의 가사의 어려움을 도와드리고 함께 운동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족이 돈독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가족의 소중함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이런 얘기들을 했고요. 또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그 감염과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가족의 지지가 무엇보다 큰 힘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들도 상당히 상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계기로 더욱 가족의 그런 의미를 더 발견하고 또 이런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이런 것들이 가족의 가치라고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변화가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뭐 얼마나 더 우리가 고통을 받아야 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이런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안심을 주는 부모의 리더십 속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나누고 또 이런 의미를 찾게 도와주고 또 이런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더 큰 힘, 이런 초월적인 영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또 기대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신념 체계를 돌아보는 시간, 또 여기에 좀 더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족과 함께 나누는 그런 것도 상당히 그런 탄력성을 높이는데 좋은 자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가족이 하나의 조직으로서 좀 더 이제 체계적으로 잘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더 이제 그런 그 가족 안에 여러 가지 그런 돌봄 부담이나 육아 부담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런 그 어머니들의 어려움, 여성의 어려움 많이 호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살펴본 것처럼 이럴 때에 좀 더 융통성 있게 역할에 대한 변화, 또 그런 역할에 대한 분담, 또 그런 역할 변화의 어려움에 대해서 수용과 지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뭔가 체계를 좀 재조정하고 역할 변화도 좀 나누고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우리가 내부적인 자원을 동원해서 서로 이렇게 좀 자원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겠고 또 외부적으로 다양한 그런 사회적 지원 체계들이 있는데 그런 지원 체계들이 뭐가 있나 막 검색도 해보고 알아봐서 함께 또 정보를 교환하고 우리가 또 가능한 사회적 자원도 같이 활용하자. 이렇게 해서 그냥 체계가 가족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역사회와 이런 관련된 외부의 자원을 활용하면서 확장되고 그런 부담을 완화하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이런 감정적인 유대적 그런 관계로서의 가족의 특성을 봤을 때 우리가 옳고 그름으로
가족원들 간에 판단하고 그러면서 또 갈등이 유발되고 그러는 것보다는 가족원들이 일으키는 여러 가지 행동에 대해서 그 이면에 그런 감정을 이해하고 또 공감하고 또 친밀함을 발전시키는 그런 어떤 친밀한 유대적 가족이라고 하는 부분의 조직의 특성을 또 강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담에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족의 놀이라든가 또 뭐 캠핑이라든가 야외 활동으로 가족의 관계를 다진다거나 또 가족이 함께 뭐 가사를 분담하고 밥상을 같이 준비하고 뭐 공동의 요리를 해본다든가 이런 조직 안에서 역할의 유연한 그런 변화 또 함께 역할을 분담하고 나누는 그런 또 여러 가지 그런 규범의 변화 이런 규칙의 변화 이런 것들을 조직 안에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도 가족의 탄력성을 증진하는 상당히 그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의 가족은 어떤 특성이 있나 우리는 좀 이렇게 아까 우리 한국 가족이 상당히 도구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친밀함 또 그런 감정적 유대 또 이런 그 관계의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현재 당면한 어려움을 함께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이렇게 발전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큰 요소가 의사소통의 과정인데요. 아무래도 가족의 그런 그 다양한 구성원들 간에 그런 의사소통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서로의 감정과 이런 의견을 보다 효과적으로 내놓고 개방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런 가족 안의 위계 질서 때문에 소통이 좀 어렵다든가 또 이제 그런 문제들이 가족 안의 소통의 어려움을 많이들 호소를 하고 있죠. 그러나 이번을 계기로 해서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만큼 이걸 통해서 뭐 가족 회의를 한다든가 또 어떤 공통된 주제 가족이 겪고 있는 감염과 이런 위험과 이런 거 사회적 제한 때문에 경험하는 어려움들과 이런 것들의 주제들을 좀 함께 나누고 함께 대처하는 것을 결정하고 또 뭔가 이런 가족에서의 그런 재택 시간이 많아지면서 일상이 깨지면서 습관 때문에 충돌도 많다고 했는데요. 이런 가족의 어떤 루틴과 일상을 함께 만들고 규칙을 함께 만들어서 좀 같이 실천해 보게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가족의 참여를 좀 통해서 가사를 나누고 이런 소통들을 좀 함께 하다 보면 이것이 좀 더 가족 안의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이 더 향상되고 가족의 응집력이 높아지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또 가족의 탄력성을 높여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 자체적으로 가족 단위에서 이런 세 가지 요소들을 좀 생각해보고 각각의 요소들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자체적으로 한번 같이 나누어 보고 이런 시간도 가져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가족 탄력성을 이렇게 증진하기 위해서 가족 기능을 향상할 수 있는 또 이런 지원도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그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가족이 힘든 상황에도 이렇게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일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또 가족이 소통하고 또 협력적으로 소통하고 이럴 수 있는 그런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족 생활 교육의 어떤 자료들 이런 것들을 좀 컨텐츠를 만들어서 또 이렇게 보급하고 또 가족에서 실천해 볼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이런 것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또 뭐 지역사회에 있는 사회복지관 등에서 상당히 그런 위기를 경험하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지원을 할 때 이런 가족 탄력성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제공하고 또 가족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또 필요하면 전문 상담 자원을 연계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가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가족 탄력성이라고 하는 게 내부 자원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외적으로 다양한 자원들의 정보를 알고 그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자녀 돌봄과 관련된 자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의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이 있는데 우리 가족에게 맞는 그런 돌봄 지원 사업을 활용하는 거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건강가정센터가 이런 가족상담 전화를 운영하고 있어서요. 가족상담 전화를 활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고 또 위기 상황에 처한 취약가족들을 위해서 포괄적인 그런 서비스도 연계하고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가정 가사 지원도 하고 상담도 하는 통합사례관리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건강복지센터가 지역마다 있는데요.
그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이런 위기상담 전화를 이용하시는 등 외적 자원을 보다 활발하게 활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취약가족이 일수록 상당히 외부 자원이 많이 도움을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외부 자원을 이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는 정보를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취약가족을 찾아가서 이런 정보가 있다는 것도 알려주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1인 가구가 이제 상당히 그 어려움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1인 가구에게는 가족 탄력성이 생각해 볼 수 있는가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1인 가족도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과의 연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1인 가구도 이런 유연한 소통과 대처와 관계 유지를 통해서 탄력성을 높일 수 있게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실제로 또 가족이 아주 단절된 그런 1인 가족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웃과의 연계, 그래서 사회적 가족의 그런 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강남구에 1인 가족 커뮤니티 센터 뭐 이런 것들 있는 것처럼 서울시에는 그런 서울시 사회적 가족 지원 조례에 의해서 그런 구마다 이런 사회적 가족을 지원하는, 그래서 1인 가구의 그런 사회적 네트워킹을 도와주고 1인 가구의 어떤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사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사업들을 활용하시는 것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은 이제 그 1인 가족의 돌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단절돼 있고 고립돼 있는 가족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주는 것들이 최근에 많이 이제 그 사회적 과제로 되고 있어서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10개 복지관을 선정해 가지고 고립 가구를 발견하고 또 외부 지원 체계를 연결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와 연계해서 이웃과 연계하고 1대1로 지원하고 이런 사업들 등 다양한 1인 가구를 위한 사업들도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웃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는 도움도 주시고 또 1인 가구에서도 이런 자원들을 적극 활용하셔서 코로나19의 위기를 잘 넘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렇게 가족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다고 하면 가족 위기라고 하는 건 상당히 정책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돌봄 휴가를 강화하는 것인데 사실 가족 돌봄 휴가 제도 같은 것들이 상당수 상용직이나 이런 그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일용직 또 자영업자 등은 이용하기 어려운 제도이지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그 돌봄의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런 계층에도 소득과 관계없이 또 직업과 관계없이 그런 그 돌봄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계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돌봄의 그런 휴가나 또 거기에 따른 소득의 지원 같은 것들이 같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또 취약계층의 돌봄에 그런 사유화인데 아까 재가족화가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이 돌봄의 공백은 가족에서 감당할 수 없는 취약가족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가족에게 긴급 돌봄을 지원한다든가 뭐 이런 형태로 다양한 그런 발굴과 도움을 통해서 돌봄의 공백이 최소화돼서 아동학대나 방임이나 이런 문제로 더 큰 문제로 발전되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또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돌봄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사실 누구나 어느 순간에 돌봄이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상호 의존적 그런 특성을 고려할 때 우리가 우리 지역의 문제, 우리 마을의 문제라고 하는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공동체적인 돌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이런 지역의 참여, 이웃의 참여, 함께하는 통합 돌봄 이런 것들 좀 더 우리가 이웃이 살아날 수 있도록 마을 그런 공동체의 어떤 접근 이런 것도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약화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앞으로 비대면으로라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우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인 가구나 이런 취약 가구의 지원을 강화하는 것도 또한 필요해서 1인 가구나 한부모 가구나 다문화 가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더 촘촘한 그리고 이런 그 돌봄의 어려움 또 이런 가구의 어려움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맞춤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정책이 더 마련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21년도 하반기부터 그 실태조사 들어가면서 코로나19가 과연 1인 가구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라는 것을 포함해서 조사를 해서 곧 보고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좀 더 촘촘한 그런 돌봄 정책이 발현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족관계 개선을 위해서 가사노동의 공평한 배분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 또 우리가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이런 사회적 거리 제한두기나 이런 부분들이 장기화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노멀로, 새로운 뉴노멀로서 자리를 잡을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증가하게 될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의 과업을 어떻게 배분하고 증가된 가족의 공유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렇게 그 남성들도 이런 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 친화 정책이 필요하겠죠. 남성의 육아휴직, 돌봄 휴가 제도는 다 있지만 눈치 봐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족 친화적인 기업 문화를 조성하고, 또 이런 그 엄마와 아버지의 역할을 고정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가사, 양육 이런 것에 그런 공통의 그런 업무로서, 역할로서 함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조성하는, 그래서 인식을 좀 더 확대하는 그런 사회 문화적인 그런 노력, 또 구체적인 가족 친화 정책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돼서 새로운 뉴노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족 갈등 및 코로나 블루와 같은 그런 다양한 심리정서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족의 어떤 갈등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또 확진자와 격리자에 대한 배제와 낙인으로 인한 트라우마도 상당히 경험들을 많이 하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런 거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심리 문제에 대해서 상담 지원, 또 가족 상담 지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이런 가족의 위기를 살펴보았고, 이런 가족 위기에 따른 가족의 스트레스의 증가, 또 이것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가족의 자체적인 노력과 또 이런 사회적인 지원 대책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잠시 여러분들께 리마인드 드리면,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 코안심 TV 시즌 2 2시부터 4시에 저희가 방송하고 있는 코로나 마음의 상처 치유하고 회복합시다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김정진 교수님께서 굉장히 사실 이 가족 이슈를 망라하기는 상당히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정말 조목조목 각 여러 가족의 유형, 형태별, 또 어떤 긍정적인 변화뿐만이 아니라 부정적인 변화, 또 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실은 국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에서 실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을 물은 척도가 있었어요. 근데 많은 국민들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감염될까 두렵다라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일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2020년도 3월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그 결과가 내 가족이 감염될까 두렵다, 그리고 내가 감염이 되어서 내 가족 또는 나의 직장 동료,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까 두렵다라는 이 두 가지 문항이 가장 높았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우리 가족을 소중히 생각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결과였고요. 또 코로나 상황에서 심리적인 지지를 제공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라고 질문했을 때도 항상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가족이었습니다. 20대에서만 가족 비율과 또 친구와 동료 비율이 비슷비슷하지만 여전히 20대도 가족은 높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소중하게 생각하고 의지하고 있는 게 가족인데요. 오늘 남은 시간은 좀 여러 실제 상담 사례들을 통해서 보내주신 사연들, 몇 가지 상담 사례들, 또 말씀해주신 이 강의 내용들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풀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굉장히 긴 시간 내용 짚어주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울한 어떤 이 코로나 블루라든지 이렇게 개인의 문제를 사실은 가족 단위에서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하는 일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개인의 정신건강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 정신건강 문제는 사실 또 가족과도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죠. 근데 이렇게 가족과 관련돼서 어떻게 관심을 가지시게 된 어떤 계기나 뭐 동기가 있으실까요? 네. 우선 아무래도 제가 그 심층 상담에 참여하면서 그 코로나19 자체에 의한 어려움의 호소도 좀 있었지만 이야기를 들어가다 보면 가족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이 코로나19 상황이 가족에게 상당히 그런 영향을 주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코로나19의 어려움을 회복하는 과정에서의 가족의 자원이 정말 중요한데 그러면은 이런 가족 단위로 좀 우리가 가족을 건강하게 하는 그런 방안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과연 얼마나 가족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갖게 돼서 이 주제로 좀 오늘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개인의 정신건강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또한 나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게 또 우리가 함께 있는 가족이고요. 또 우리 가족이 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때는 또 남은 가족들이 굉장히 힘든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함께 생각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노력들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코로나와 관련된 뭐 코로나 블루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사실은 이것은 뭐 진단명도 아니고 병명도 아닙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고 어찌 보면 이 우울감을 호소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고 한데요. 그러면 혹시 내가 코로나 블루인가? 뭐 이런 거를 뭐 간단히 알아볼 수 있는 테스트도 있을까요? 네. 그 PTSD 증상 척도라고 해서요. 이렇게 외상적 경험이라고 하는 것,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그런 광범위한 그런 생활과 개인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상적 경험에 의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가라는 걸 알아보는 PTSD 증상 척도, 또 우울 정도를 알아보는 우울 증상 척도, 또 스트레스를 진단하는 척도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면 어느 정도 내가 코로나 블루인지 좀 전문적인 그런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척도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역마다 있는데요.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가진단을 해볼 수 있고 바로 결과가 나올 수 있고요. 또 그 결과를 가지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네, 그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요즘 홈페이지 다 들어가 보시면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또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또 그 정신건강 포털 사이트도 생겼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신건강 관련된 홈페이지들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 보면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종류의 정신건강 이슈들이 있을 텐데요. 특히 이제 우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국민들이 코로나19 이후에 우울감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 우울이다, 블루다, 뭐 이런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우울 척도를 살펴보시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 PHQ-9이라는 그 9개 문항으로 된 우울증을 간단히 이제 스크리닝할 수 있는, 선별할 수 있는 척도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피로감을 많이 느낀다. 잠을 잘 못 잔다. 또는 수면에 뭐 문제가 생긴다. 또는 희망이 없다고 느낀다. 뭐 흥미와 즐거움이 없다. 식욕에 많이 변화했다. 또 뭐 내가 실패자인 것처럼 느껴진다. 일상생활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또 말과 행동이 느려진다. 또 뭐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이르기까지 가만 살펴보면 뭐 피로감이라든지 흥미나 즐거움이 없다든지 뭐 희망이 없는 것 같다. 뭐 자꾸 수면에 문제가 생긴다. 뭐 식욕에 변화가 많이 생겼다. 뭐 코로나19 이후로 왜 확
확진자 뭐 이런 말도 막 지금 우리 많이 얘기했잖아요. 막 신체 활동 안 하고 집에만 있으면서 살찌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걱정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마스크 끼고 헬스클럽 뭐 운동하러 갈 수도 있지만 많이 이제 제한이 되고 하다 보니 이전보다 신체 활동도 적어지고, 그러니까 뭐 식욕의 변화도 있죠. 그리고 이 규칙적인 생활을 안 하다 보니 밤에 잠이 잘 안 와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이게 뭐 밤늦게까지 게임을 한다든지 또 뭐 넷플릭스 또 많이 보급돼서 영화 본다, 뭐 친구들이랑 SNS로 소통하고 뭐 많은 활동하다 보면 자꾸 리듬이 깨집니다. 그러면 리듬이 깨지면 또 밤에 제 시간에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이 PHQ-9의 이 우울증 척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런 많은 이슈들이 거의 뭐 이 척도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우울감이 높게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병적인 우울증과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스트레스 반응으로서 어떤 이런 우울감이 증가하는 부분들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겠고, 이런 우울감이 증가할 때는 또 이런 스트레스 대처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거. 어제도 그 스트레스 대처 방법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아마 다음 주까지도 계속 많은 얘기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에게 맞는 방법들을 잘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요, 아까 교수님 강의하신 내용 중에서 굉장히 딱 꽂히는 단어가 있었어요. 돌봄의 재가족화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그게 참 마음에 와닿는데요. 우리가 사실은 최근에 우리 어머님 세대 옛날에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모든 가족의 돌봄은 가족 내에서 이루어졌었어요. 그 당시에는 뭐 할머니가 쓰러지셔서 중풍이 걸리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집에서 할머니를 다 명수발을 하시고 온갖 걸 다 하셨거든요. 그리고 뭐 집에서 뭐 치매 환자 돌보는 거, 뭐 뇌졸중, 뭐 이런 여러 그런 만성 성인 질환이 있었을 때 가족이 다 돌봤어요. 근데 요즘은 어떤가요? 요양원, 요양시설, 요양병원, 또 주간보호센터, 너무나 많은 시설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생기면서 많은 이런 노인에 대한 돌봄이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있었죠. 그다음에 어린이들, 우리 어릴 때 다 엄마들이 애들 돌보고 다 했지 뭐 어디 보내는 경우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뭐 꼭 직장 생활을 안 해도 우리가 어머니들이 본인들의 어떤 일정한 그 아이들의 또 사회활동도 중요하고 또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생활 시간도 확보할 겸 어린이집에 많이 보내시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 또 장애인들 사실 주간보호센터라든지 낮 시간에 이렇게 돌봄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 장애 아동을 둔 부모님들 도대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시 백투 더 퓨처가 아니라 패스트 과거로 저희가 돌아간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게 이제 돌봄의 재가족화라고 맞습니다. 하신 것 같은데, 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어떤 가져오는 문제 그리고 그런 대안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네. 제일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아까 이제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그런 그 돌봄의 어떤 그런 부담의 어떤 재가족화, 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봄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가진 돌봄의 공백의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가족들이 겪는 제일 큰 어려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 내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가족 외적인 자원을 활용하는 것도 할 수 있겠죠. 우선 이런 그 돌봄의 그런 그 공백이, 그러니까 돌봄의 어떤 사회적 자원들이 거리두기 제한으로 중단되기는 했습니다만 상당수의 그런 돌봄 기관들이 여러 사회복지기관들이죠. 예, 그런 복지기관들이 굉장히 헌신적인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서비스, 또 뭐 방문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당히 또 헌신적인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자원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기존에 이용하던 그런 사회적 돌봄의 자원들과의 그런 연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이렇게 그 서비스를 좀 그 변용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면서 그 연결을 끊지 않고 도움을 받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족 내적으로 이렇게 조부모들이라든가 이런 그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들의 어려움도 굉장히 지금 많이 호소되어지고 있고, 또 뭐 학대 문제 얘기됐을 때 조부모에 대한 학대가 더 늘었다는 그런 것도 좀 보고가 되고 있을 정도로 조부모의 어려움도 상당히 많이 좀 증가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가족 내적 자원을 이용할 때 이런 그 돌봄을 감당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그 돌봄을 분담하고 같이 나누고, 또 돌봄의 어려움에 대해서 지지하고 격려하고 이럴 수 있는 가족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아마 많이들 힘들어하는 이슈가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럼 이쯤에서 저희 코안신 TV로 온 사연들을 통해서 지금 강의하신 내용과 함께 좀 여러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그 돌봄의 이슈는 이제 가족 구성원들을 좀 도움을 청해서 이런 돌봄 이슈들을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런 차원이지만, 또 이 사연을 보면 또 다른 이슈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이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일을 꼭 해야 하는 싱글맘인데요. 네,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10살, 6살 아이 둘을 돌보며 일을 하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일을 줄이자니 생계에 지장이 생기고 아이들을 그냥 방치해 두는 건 아닐까 하고 죄책감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아이 아빠가 있었다면 좀 더 나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아이들에게 죄 짓는 기분이 계속 들어요. 자, 싱글맘이시네요. 요즘 사실 혼자서 애 키우시는 분도 많고, TV에도 보면 싱글맘들, 싱글데디도 요즘 나오고 있고요. 뭐 그 우리 예능 프로그램에도 보면 굉장히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이전과는 달라진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수님? 네, 한부모 가정의 어려움은 정말 크지요.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죄책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돌보면 사실 효과적으로 아이들 돌보기 어렵잖아요. 맞아요. 오히려 죄책감 때문에 더 네. 이제 그런 통제하는 행동을 하게 될 수도 맞아요, 있고, 맞아요. 또 그러면 또 자기 성찰을 하면서 자기 비난을 하고 이러기가 쉬운데요. 사실 이럴 때 저는 외적 자원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가정센터의 그 통합돌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통합돌봄 사례관리를 좀 신청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봄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외적 자원을 활용하는 거 필요하고, 그러면서도 어머니의 그런 싱글맘의 양육의 어려움은 참 많죠. 여러 가지 그런 그 아버지의 역할과 부재의 부분을 좀 보완하기도 하고, 또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양육의 어려움과 여러 개인적인 심리적인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없이 혼자 감당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싱글맘 자조 모임 참여가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건강가정센터나 또 지역의 사회복지관들에서 상당히 이런 그 한부모 가족의 이런 동호회, 자조 모임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임에 뭐 지금은 대면 참여가 어렵지만 비대면으로도 지금은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뭐 하다못해 카톡이라도 또 줌이라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양육 스트레스를 좀 서로 나누고 털어놓고, 또 심리적으로 지지도 받고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배우고 서로 지지하는 그런 참여를 통해서 좀 스트레스를 해결해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그 자조 모임이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셀프 헬프 그룹이라고 스스로 돕는 모임이죠. 그러니까 비슷한 이슈를 가지신 분들이 모이셔서 서로 그런 어떤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이나 뭐 정서적인 어려움, 뭐 또는 실질적인 어려움 등 다 이제 서로 이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은 가장 잘 아시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지지도 받으시고 정보도 공유하고 하는 그런 모임들인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모임들이 굉장히 공식적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임들을 활용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또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죄책감도 든다 그러고, 이런 어떤 본인이 모든 걸 다 하려는 이런 생각이 아마 많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 일하는 여성들도 굉장히 그런 맞아요. 저도 이제 애 키울 때 일하면서 제가 똑같이 전업주부처럼 할 수가 없는데 오는 그런 어려움들. 그러니까 우리가 슈퍼우먼 신드롬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된다라는 어떤 이런 완벽주의적인 어떤 생각. 사실은 이런 걸 우리가 비합리적인 생각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마 좀 이런 생각을 좀 더 내려놓으시고 내가 다 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또 내 역할 또 내가 또 시간이 났을 때 아이들과 질적으로 퀄리티 높은 시간을 잘 보내는 데 집중하시다 보면 훨씬 더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예,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이렇게 가족 돌봄이 이제 가족 구성원들이 또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이게 또 혼자 계신 분은 또 굉장히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특히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다양한 자원들, 예, 우리 사회에서 이미 구성되어 있는 자원들을 좀 더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그 아이들 양육이나 돌봄 문제도 문제지만 이렇게 또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또 이런 돌봄에 대한 부담이 많아지고 또 아이들은 또 예를 들어서 뭐 많고 보채고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같이 있을 때 사실 아동학대 발생 문제도 굉장히 네.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동학대 같은 경우 이제 집안에서 주로 많이 일어난다고 하죠. 가족에 의해서. 네. 그러다 보니 코로나 상황에서 이 아동학대 실제 발생률 자체는 사실 이전보다 줄었다고 합니다. 통계 자체는. 왜냐하면 신고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전 같으면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밖에서 놀고 그러면 누군가가 멍이 든 걸 발견하고 학교에서 아이가 어떤 이런 아동학대 징후가 있는 걸 발견해서 누군가가 신고를 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아동학대 신고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신고할 수 있는 상황이 없다 보니 이제 어떤 이런 학대가 알려지지 않고 특히 심각한 상황에서 알려지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TV에도 그 아이들이 막 이제 도망쳐서 편의점에 왔다가 이제 편의점에서 뭐 신고해주고 뭐 이런 케이스들 굉장히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그러면은 선생님 이웃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 네. 우리 사회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아동학대의 어떤 징후들 우리가 뭘 보면 징후다 이럴 때는 좀 관심을 가지고 신고해야 된다 뭐 이런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아동학대는 예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제일 그 근거가 되는 거는 아동학대의 징후가 있다는 것이죠. 아동학대의 징후는 반드시 있고 또 이것을 알아차리고 도움의 손길을 보내면 아이를 구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이제 그런 점에서 징후를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 편의점 사례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아마 다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집에서 탈출해서 편의점에서 먹을 거를 찾는 매우 왜소하고 굉장히 지저분한 옷을 입고 있는 아이. 네, 그리고 자기 나이 또래에 비해서 상당히 허약해 보이고 왜소한 거. 예, 그리고 굶주려 있는 거. 이것만 보고도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편의점 주인이 알아차렸잖아요. 예, 그래서 다행히 그런 민감한 그런 대응으로 아이를 구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민감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동학대의 징후는 아이가 이렇게 주변에서 막 심하게 우는데 반복적으로 운다. 그러면 이거 뭔가 구조 신호라고 생각해보고 왜 그러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닐까? 뭐 해서 신고라도 해주시면 찾아가서 볼 수가 있잖아요. 예, 이런 것도 있고 또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는다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에 비해서 왜소하다든가 굉장히 영양 결핍으로 보인다든가 표정이 없거나 이렇게 멍이나 다친 자국이 많이 보이거나 뭐 이런 것 등 예, 우리가 아동학대의 징후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바로 이런 사인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또 교수님 추가하실 거 있으면 또. 그럴 때는 네. 어디로 신고하면 될까요? 네. 그 신고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지역마다 있기 때문에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전화를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경찰에도 신고하시면 되죠. 네, 그래서 112 가장 외우기 쉬운 번호니까 112에 신고를 하시면 바로 아동보호 전문기관 연계해서 현장에 나와서 조사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게 되니까 꼭 기억하시고 이웃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112가 요즘은 아동학대 신고 전화를 적극적으로 받더라고요. 이전에 뭐 네. 많이 분리해서 다 기억하기 어렵고 하다 보니 뭐든지 112에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뭐 이런 어떤 어려움에 빠진 아동들을 빨리 구할 수 있는 건 사실 이런 시민들의 이런 징후를 빨리 발견하는 거라고 하니까 좀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여러 그 가족이 참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가 이전에는 대가족, 뭐 핵가족 막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이제는 그나마도 아닌 1인 가구. 예, 여러분들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특히 아까 교수님 발표 자료 이렇게 제가 네. 들으면서 열심히 메모를 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너무 많아서 메모할 게 정말 많았는데요. 1인 가구가 서울시의 36%라고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1인 가구 수가 정말 많은데 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고립감, 또 우울감을 해소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가 없다. 예, 자, 그러면 이런 점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아마 이제 서울시에서 가장 먼저 사회적 그런 가족이라고 하는 조례를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가족 그러면 적어도 2인 이상. 그래서 1인 가구가 가족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족의 형태로 인정하지 않았었죠. 그러나 1인 가구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서 가족의 형태로 인정하게 되고 가족 복지적인 차원에서 이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가족이라는 그런 새로운 용어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사회적 가족 조례를 만들어서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인 가구들 중에는 물론 상당히 왜 MBC에서 하는 나 혼자 산다? 네네. 그런 예능 프로에 보면 1인 가구의 환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자유롭고, 즐기고, 뭐, 이럴 수 있는 1인 가구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살펴본 것처럼 1인 가구의 취약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소득도 적고, 고용도 불안정하고, 또 월세에 의존하고, 이런 1인 가구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고립되어 있는 1인 가구들이 또 상당히 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고독사와 같은 그런 문제들도 상당히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1인 가구가 이런 적극적으로 이런 그 사회적 네트워킹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뭐 사회적 참여, 뭐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제공하고 있는 것 중에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거, 뭐 공유주택에서 지내는 것, 뭐 저녁 식사를 함께 하는 모임을 만들기, 뭐 다양한 취미를 공유하기 이렇게 해서 네트워킹과 단절되지 않고 사회적 가족과 함께 이렇게 유대감을 가지고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 정책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발굴하고 찾아가는 서비스 또한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1인 가구를 찾고 발굴해서 그 지원하는 사회복지관의 그런 여러 노력들을 소개했었는데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다양한 제도와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더 심각한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다양한 찾아가는 서비스, 맞춤 지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아까 강의하신 내용 중에 또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네. 있으신 분들도 네. 굉장히 요즘 맞습니다. 더욱더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특히 1인 가구가 이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 비율도 굉장히 높겠죠.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아마 전 세계에 이렇게 굉장히 그 취약한 어떤 주거 환경의 형태를 아마 처음으로 알리지 않았는가 싶은데요. 예. 이렇게 1인 가구라든지 또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우리가 더욱더 좀 더 따뜻한 관심, 이런 특히 코로나 시대에 훨씬 더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우리 이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사연을 보니까 지금 저희가 말씀 나눈 1인 가구와 관련된 사연을 보내신 분이 계시네요. 제가 또 다음 사연 한번 여러분하고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는 1인 가구입니다. 취업 준비 중인데요. 친구들을 보면 가족 단톡방도 있고 무슨 일이 생기면 가족들과 상의하고 가족들과 친구처럼 지내는 애들이 있는데 참 부러울 때가 많아요. 코로나19로 혼자 집에 있게 되니까 요즘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고향에 살고 있는 친형에게 연락을 했는데 괜히 했다 싶더라고요. 혼자 지내는 저한테 관심도 없고 일하느라 바쁘다고 통화한 지 1분도 안 돼서 끊었어요. 다시 연락 올 줄 알았는데...
네. 가족들의 지지를 받고 싶은데 오히려 갈등만 쌓이는 것 같아요. 아예 단절해버리고 살면 나을까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나아질 수 있을까요? 아, 네. 참, 네. 그러네요.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이 네. 사연에 대해서. 네, 마음이 좀 무거워지네요. 네. 특히 다시 연락 올 줄 알았는데 점점점 이 부분에 네. 네, 그런 외롭고 힘들어서 연락을 했고 형이 바빠서 끊었겠지만 아마 다시 전화해서 연결되겠지라고 기대했는데 네, 그러지 못하면서 오는 그런 박탈감 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컸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사례를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것은 가족은 참 다양하다. 네. 네, 그래서 가족의 그런 심리적인 자원도 다양하고 가족 관계나 친밀도도 굉장히 다르고 또 각자 대처하는 방식도 굉장히 다르고 가족은 참 다양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만 또 가족과 단절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가족으로 연결되고 묶여지는 과정에서 좀 더 우리가 그 주도적인 그런 먼저 관심을 기울이고 어떻게 지내는지 먼저 안부하고 정기적으로 안부 전화를 먼저 드리기를 좀 바랍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어떻게 해주시기를 바라기보다 먼저 안부 전화를 하시고 어려움은 없는지 물어보시고 이렇게 하면서 좀 더 이렇게 그 기대가 있지만 내가 더 먼저 살피고 내가 더 먼저 그 관심을 보이면 또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한 가지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가족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우리가 가족에게만 기대기에는 요즘 가족이 너무 이렇게 단절되고 사회적 거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이웃이 더 가까운 가족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럴 때 이제 그런 우울감이나 이런 게 빠져 있기보다는 또 다른 대안적 가족 찾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나 아까 이 서울시에서 뭐 아까 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가족 지원 프로그램들 이런 것도 좀 알아보고 또 해서 좀 이런 모임에도 좀 참여하고 그래서 그런 병행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인간의 사회적인 욕구나 관심과 이런 소속과 이런 욕구들이 가족에서만 충족은 될 수 없잖아요. 점차.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가족으로서의 사회적 가족을 찾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함께 나누는 것 그러면서 동시에 또 기존의 가족과의 연대를 끊지 않기 위해서 성숙한 노력을 계속하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사회적 가족이라는 말이 참 이 마음에 와닿네요. 우리 모두가 이제 우리 사회에 있는 우리 모두가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또 이렇게 가족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이제 우리가 오늘 다양한 가족의 이 맞이한 여러 가지 위기들 또 우리가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하면 좋을까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또 우리가 이 중증 장애인을 둔 가족을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중증 자폐성 장애인 아들과 그 아이의 부모가 제주도에서 숨지는 일이 발생한 일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나 들여다보니 코로나19가 원인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계약이 연기됐고 긴급 돌봄 서비스는 시행됐지만 코로나 확진자 이동 동선이 겹치면서 통학 차량 운행이 중단됐대요. 근데 이제 이 학교까지는 20km라 차량이 꼭 필요한데 결국 학교에 보낼 수 없었다고 합니다. 돌봄이 오롯이 가정의 몫으로 돌아오고 만 거죠. 그나마 이제 있던 안전망 속에서 간신히 버텨왔는데 이 코로나라는 변수가 생기면서 모든 것을 놓아버린 건데요. 장애인들의 돌봄 문제 또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어떤 해결책들이 있을까요? 네. 여기서 이제 관심이 이 사례에서 보여주는 것 중에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은 학교까지의 거리가 20km다. 그래서 차량이 꼭 필요하다. 근데 사실 우리 초등학생들 학교 다 근처에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장애 학생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렇게 장거리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그런 장애인 학교가 많지 않은 것, 또 학교 안에 통합 그런 교육 시스템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통합 교육 시스템이 잘 돌아가지 않는 것. 그래서 이런 그 장애 문제를 가진 특히 이제 그런
그 중증 자폐 장애를 가진 그런 아이가 굳이 멀리 학교를 가야 하는 상황이 좀 안타까운데요. 사실 제가 그 견학해 본 그런 유럽이나 미국의 그런 학교 상황을 보면 특수학교가 따로 없었습니다. 다 학교 안에 이런 특수학급이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은 반에서 함께 수업을 하고 특별히 교육적인 지원이 필요할 때 교육을 지원하는 보조교사가 함께 수업을 도와주는 이런 것들을 보았었는데요. 우리 특수교육의 부분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교육을 좀 더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빨리 되면 참 좋을 것 같고, 그게 안 된다면 또 가까운 지역 안에 그런 특수학교가 조금 더 생겨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전에 어디 그 우진학교였나요? 그 특수학교가 생기는 과정에서 어머니들이 무릎을 꿇고 네, 지역 주민에게 막 그 읍소하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는데요. 그럴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에 부모의 잘못도 아닌 것이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일단은 좀 그 특수학교나 이런 장애를 지원하는 그런 여러 센터가 지역에 좀 더 가까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 한 가지 하고, 이런 장애 돌봄 공백이라는 문제에서 특히 이제 최근에는 발달장애인 부모회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영향이 있는 단체로 성장을 했죠. 그래서 지역마다 장애인 부모회가 있는데, 이런 장애인 부모회를 통해서 좀 사회적 지지를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거나, 또 이런 그 장애인 콜택시나 이런 다양한 그 이동 수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체 장애뿐 아니라 이런 자폐 장애나 또 이런 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한다든가 해서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가정 안에서 아이를 돌보는 그런 부담이 장애인 가족도 특히 어려움이 많은데, 이럴 때 좀 기관 중심뿐 아니라 좀 찾아가고, 그래서 좀 그 개별 가족에 맞게 돌봄 시간을 제공하면서 또 가족도 좀 여가나 휴식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가족이 좀 더 좀 삶과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다양한 대책이 함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우리가 이 사회적 가족이라는 이야기를 1인 가구부터 이야기했는데, 또 이 중증 장애인을 둔 가족에게도 우리 모두가 또 이 사회가 가족이 되어줄 수 있는 다양한 환경들, 또 지원들이 또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제 또 다양한 가족의 이슈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얼마 전에 설명절이 있었죠. 흔히 명절 이혼이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코로나19로 친인척들이 모이지 못하니 또 명절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서 명절 이혼율도 줄었다. 네, 이런 기사도 봤습니다. 굉장히 오픈 현실인데요. 네. 근데 하지만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혼율이 늘었다. 뭐 이런 것도 또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실 아마 많이들 공감하실 겁니다. 같이 이제 계속 하루 종일 이제 같이 있고 어디도 못 가고 이렇게 있다 보니, 특히 이제 집에서 또 삼시세끼를 차려야 하는 또 이 어머님들 얼마나 또 힘드세요. 또 그런데 또 같이 붙어 있다 보니 이제 예민해지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짜증도 내게 되고, 그래서 갈등도 많아지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부부관계 개선을 위해서 좀 어떤 노력들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부부 문제는 상호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부 갈등에 대한 지각, 우리가 참 힘들다, 어렵다 하고 갈등을 호소는 여성이 더 많이 하죠. 그리고 그런 경우에 남성들이 너의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러나 상호적이죠. 그래서 이런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것도 상호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좀 뭐 얼마 전에 요즘은 이제 좀 TV 프로에서도 상당히 이런 부부 공감 능력 이렇게 높여주는 프로그램도 많고 뭐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때 나왔던 것 중에 일단은 남성과 여성의 소통의 방식에 좀 차이가 있다고 하잖아요. 여성은 호소하는 것만으로 해결을 하는데, 남성은 그 호소할 때마다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 해결을 지시하려고 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긴다. 내가 몰라서 이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제 여성이 얘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듣는 것,
그랬구나 하고 들어주라는 거죠. 아. 그랬구나. 너는 그게 힘들었구나. 이게 상호 존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갈등을 호소하고 힘듦을 호소하는 상대방 배우자의 의견을 우선 듣자. 그리고 그 어려움을 존중하자. 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공감이 기초가 돼야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공감해 주지 않으면 아무리 대화를 많이 해도 대화한 것 같지 않죠. 예, 그런 의미에서 좀 상호 존중과 공감을 기초로 한 그런 대화가 필요할 것 같고, 제가 이번에 그 코로나19로 심층 상담할 때 부부의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신 분들과 상담을 하면서 이제 그 부부의 갈등이 생기는 것이 그 사람 남편의 문제 혹은 아내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내와 내가 다른 것이다. 남편과 내가 다른 것인데 그거를 나는 틀렸다고 생각을 해서 고치라고 하다 보니까 갈등이 더 생겼던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서로 다르다라는 거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부터가 부부관계 개선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 또 상담 받으셔야죠.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요.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자원이 요즘 많아지고 있으니까 상담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네. 네, 부부관계로 고민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고민들을 실제로 하고 계신지 한번 차례로 사연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사연이 한 두 가지가 있네요. 먼저 첫 번째 사연 좀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 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매일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가는 상황에서 나도 언제든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감염원이 남편이었어요. 이것도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남편에 대한 원망스러운 마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일하다가 감염된 거였다면 또 달랐을 것 같은데 친구들과 모임 자리에서 감염자가 있었어요. 전부터 남편에 대한 서운한 마음, 화났던 마음이 이번 코로나 감염으로 폭발한 것 같습니다. 남편 얼굴도 보기 싫을 정도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교수님. 네. 아마 남편이 감염돼서 남편으로 인해서 이제 본인도 감염이 됐으니까 그로 인해서 굉장히 화가 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안 가도 되는 자리였다면 왜 거기 가서 감염돼 오는가라는 그런 것 때문에 또 이제 좀 서운하고 화가 나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여기 사연을 주신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나 어디에서나 감염이 될 수 있다. 남편도 원하지 않는 감염이었을 것이다 라는 걸 인정하는 게 우선 출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그 감염을 시켰는 남편 때문에 이제 화가 났다기보다는 이렇게 그런 모임에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을 두는 이런 시점에도 그렇게 모임에 참여하는 굉장히 친구를 좋아하는 남편, 아마 이로 인해서 평소에도 좀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도 유추해 보게 되고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우리가 코로나 이전부터 서운했던 거, 좀 남편과 다른 것들 때문에 가졌던 갈등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남편이 뭐 변하기를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변하기를 원하는 그 기대가 현실 가능한 건지, 또 정말 남편이 그렇게 친구를 좋아하는 게 틀린 건가? 아니면 남편으로서의 어떤 선호, 남편의 가치 이런 것과 관계된 것이고 좀 그것이 나와 다른 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는 자기 성찰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 안에서는 누가 틀렸다 옳다 이거 가지고 대응하고 논리적으로 따질 수 없는 감정적인 영역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접근을 함에 있어서도 감염으로 황당해했겠죠. 남편도 그런 부분을 인정하면서 당신이 달라져야 돼, 당신이 고쳐야 돼 이렇게 유 메시지, 당신이 잘못됐어, 당신은 이게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런 과정에서 내가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어, 난 이것 때문에 그래서 힘들어 하고 내 입장에 아이 메시지를 가지고 좀 대화를 시도해 보면서 또 시도하기 전에 우선 성찰, 자기 성찰 이런 것들을 하면 조금 더 공감적인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러다 보면 그런 미움도 좀 가라앉고
또 남편도 좀 이렇게 대화에 응하고 예, 소통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아이 메시지, 예, 나 전달법을 사용해서 좀 남편과 대화해봐라 라는 게 좀 기억이 남네요. 사실 남편이 뭐 감염되려고 한 건 아닌데 이 촉발 요인인 거죠. 그러니까 부부 간의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시점을 보면 그 어떤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동안에 쌓여왔던 어떤 이런 그렇습니다. 갈등들, 해결 안 됐던 문제들이 어떤 하나의 아주 작은 사건으로 보통은 촉발이 되어서 이렇게 폭발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이제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아마 어디서 감염되었다, 뭐 이런 확진됐다 이러면 뭐 제일 큰 사건인 거죠. 스트레스풀한 사건인 거죠. 근데 사실은 감염된 분들, 이제 어디에서 이제 감염된 분들을 우리가 그분들을 또 비난하기 또 굉장히 여러 원인이 있기 때문에 또 비난하기 또 어려울 것 같은데요. 비록 아무쪼록 예, 분노 조절을 좀 잘 해보시고 네, 남편분과 나 전달법을 사용해서 한번 좋은 대화를 해서 좀 이런 오해나 이런 또 내 서운함도 이 기회에 아마 서운함이 많으셨으니까 뭐 그런 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잘 풀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부부 관련된 사연이 또 하나가 더 있네요. 역시 우리가 부부 관계가 참 가장 가까운 이 가족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연이 또 많이 있네요. 자, 또 사연을 하나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을 받고 생활치료센터에서 자가격리를 했습니다. 그 사이 남편이 아이들을 돌보며 고생을 했죠. 그런데 감염으로 아픈 것보다 그 이유가 더 문제입니다. 아이들을 돌보느라 고생했으니 남편은 이제 일만 하겠다면서 전혀 집안일에 신경을 쓰지 않아요. 저는 후유증 때문에 힘들고 집안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있다 보니 아이 학교 학부모들 눈치도 보이고 감염 이후 더 힘들어졌는데 점점점점. 네. 남편은 이런 제 상황을 전혀 이해해주지 않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남편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요즘 시대에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네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이 사례 같은 경우에 아마 나 이렇게 힘들어 감염하고 격리됐다가 와서 지금도 후유증도 있고 참 아이들 돌보고 집안일 하는 거 너무 힘들어 하고 남편이 좀 알아주기를 바라는 네. 저도 가끔 남편하고의 갈등이 알아주기를 바라는데 안 알아줄 때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알아주기를 바라는데 또 남편은 또 부인이 알아주기를 바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사례 같은 경우에 아마 생활치료센터의 격리 기간이 한 2주 정도 보통 10일, 요즘은 조금 짧아지긴 했습니다만 한 2주 정도였다고 가정을 하면 아마 남편은 돌봄 때문에 재택근무하면서 아이를 전적으로 돌보는 그 시간들이 많이 힘든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 해보지 않은 경험이잖아요. 것 같아요. 아이를 네네. 돌본다는 것. 네. 그래서 우선 남편이 그렇게 전적으로 아이를 돌보고 육아하면서 또 직장 일도 하면서 재택근무하면서 참 어려웠겠다. 남편이 어땠느냐. 우선 먼저 들어주면 어땠을까? 네. 예, 그리고 처음 경험하는 그런 육아의 어려움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지지해주고 그래서 참 내가 안심하고 이렇게 치료받고 회복하고 올 수 있었다라고 좀 먼저 예, 격려해주면 아마 남편은 그걸 알아주기를 바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당당하게 집안일은 안 하고 회사 일만 하면서 늦게 들어오시고 하는 것 같던데 이제 그럴 때 참 당신이 애썼다라는 걸 좀 더 많이 표현해주면 혹시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도 현재 본인이 겪는 어려움을 남편이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설명을 좀 자세히 예, 너무 높은 톤이 아니라 낮은 톤으로 내가 이렇게 지금 지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어렵다. 당신이 요거를 좀 도와주면은 나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이게 구체적으로 남편이 뭘 도와줄 수 있는지 도와주기를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해서 협의하는 예, 그런 방식으로 풀어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먼저 알아주길 바란다고 하시는데 찔리네요. 네. 아마 많은 부부들이 그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일은 사실은 굉장히 비합리적인 기대죠. 어떻게 네. 알겠어요. 신도 아니고 우리 마음을 어떻게 꿰뚫어 보겠습니까? 내가 표현을 해야 사실은 내 마음을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예, 뭐 잘 알지만 잘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네, 오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자, 우리 이제 오늘 뭐 굉장히 사연이 많은데요. 마지막 사연일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노인 부양과 관련된 어떤 부담이 증가하고 또 뭐 노인 학대 문제도 제기가 되고 뭐 이러는데요. 이번에는 한 60대 분이 자녀 손주와 함께 살고 있는 한 60대 분이 보내주신 사연이 있습니다. 어떤 걱정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손주와 함께 살고 있는 60대입니다. 밀접 접촉자로 자가격리됐다가 해제됐는데 가족들에게 제가 병을 옮길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두렵습니다. 요즘 잘 때도 마스크를 2장씩 착용하는데요. 아이고, 네. 잘 때도 어떻게, 네. 네. 쉼없이 손을 씻고 청소를 하고 자기 전까지 코로나19 뉴스를 봅니다. 아이고, 네. 걱정이 커지다 보니 잠도 잘 못 자고 건강 염려증도 생긴 것 같습니다. 차라리 혼자 살아야 하나 싶기도 합니다. 네. 아유, 네. 요즘 네 걱정이 많으시죠? 예, 어떻게 네, 보시나요, 교수님? 안타깝네요. 네, 네, 너무 걱정이 많으신 분이신 거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좀 들어요. 조금 평소에도 좀 걱정, 불안 이런 부분이 좀 높으신 분이신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밀접 접촉자시니까 확진은 아니셨던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본인이 자가격리하시고 굉장히 주의하시고 참 뭐라 그럴까요? 그 철저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러시다 그렇죠. 보니까 네. 마스크도 2장씩 쓰시고 쉼 없이 손을 씻으시고 네, 이런 노력들을 참 많이 하시는데 좀 코로나19 자꾸 보시고 이렇게 불안도가 더 높아지시고 네. 예, 그래서 건강 염려증까지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선은 좀 정확한 정보를 좀 아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너무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것도 하나의 그런 그 PTSD 증상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좀 이렇게 상담 전화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가까운 그런 보건소나 이런 데 좀 문의하셔서 예, 이렇게 좀 정확한 정보를 좀 아시는 거 또 이렇게 심리적으로 안정을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정신건강 상담 전화를 좀 이용하시는 거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손자녀를 돌보는 조성 과정이 상당히 많고 예, 그 손자녀와의 어떤 그런 세대 간의 그런 그 차이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참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손주를 돌보시면서 평소에도 손주를 굉장히 세심하게 케어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 이제 손주에게 또 이게 감염이 돼서 아이가 더 힘들어지고 이래서 내가 어렵게 돌보는데 애한테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까지 이렇게 하면서 일어나지 않은 거에 대한 걱정을 더 많이 하시는 예, 그것 때문에 더 불안이 높아지시는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그런 좀 상담 전화도 활용해 보시고 또 주변에 이런 걱정을 좀 털어놓으시고 예, 좀 도움을 받으시고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유, 네. 요즘 조선 가정도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예,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 여기서 그 자기 전까지 코로나19 뉴스를 봅니다. 이 부분에서 네. 우리가 이제 감염병 재난 등 이렇게 재난 상황에서는 굉장히 정보가 중요해지는데요. 불안이 크면 클수록 많은 분들이 정보를 많이 찾으면 좋다라고 생각하시고 과도하게 정보에 집착하고 또 뉴스를 하루 종일 시청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런 경우는 우리의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루 종일 이런 어떤 각성 상태에 있는 거죠. 이렇게 재난 상황, 이런 코로나 이 확진자 상황 뭐 이런 것들을 하루 종일 듣다 보면 우리가 이게 릴렉스가 되지 않고 굉장히 흥분 상태, 각성된 상태에서 하루 종일 보내게 되고요. 또 정보를 막 검색하다 보면 또 부정확한 정보, 잘못된 정보를 그냥 퍼다 나르는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지인이 보내준 뭐 카톡으로 보낸 메시지라든지 어디 유튜브 영상인데 뭐 많이 보더라라든지 저도 이제 지하철 타고 가다 보면 그렇게 많이들 유튜브를 보시더라고요. 근데 도대체 어디서 들으시는 걸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부정확하고 잘못된 정보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시에서 운영하는 채널이라든지 또 보건복지부에서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 발표하는 어떤 이런 자료라든지 이런 아주 믿을 수 있는 정보를 하루에 한두 번 정도 검색하고 들으시는 건 괜찮지만 너무 과도하게 정보 검색을 하고 이제 집착하시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정신 건강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 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가족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코로나19 속에서 이런 가족 단위의 어떤 스트레스 대처 전략은 좀 어떤 게 있을지 우리가 오늘 좀 마무리하기 전에 좀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예. 아까 이제 가족 탄력성 증진이라고 하는 그런 대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저는 이제 그런 가족 탄력성을 한번 검토해 보는 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가족의 어떤 그런 소통, 우리가 이렇게 가족의 대화가 참 잘 안 되는 가족 문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 아들아 우리 얘기 좀 하자 그러면은 아이들이 이제 다 마음의 준비를 한대잖아요. 마음을 닫을 준비. 네, 그처럼 다들 이제 준비, 여는 게 네. 아니라요. 네. 대화는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다. 그래서 자녀를 불러놓고 화를 내시고 야단을 치시고 이제 이런 일들이 가족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계기로 스트레스 대처는 우리 가족의 어떤 힘, 가족의 지지, 그런 가족의 정서적 유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베이스 캠프가 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나는 힘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가족 한 명 한 명의 성취에 너무 초점을 두기보다 가족의 존재로서의 그런 존재감, 중요성, 소중함 이런 것들을 좀 느끼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친밀한 경험, 나누는 경험, 함께 놀이하는 경험, 하다못해 아까 뭐 10분이라도 질적인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뭐 추석 뭐 설날 이럴 때만 윷놀이 하는 게 아니라 좀 평소에도 그런 놀이들을 통해서 보드게임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가족이 이렇게 그 스트레스가 완화되고 긴장이 완화되는 그런 곳이 가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네. 오히려 가족이 스트레스를 쌓아주는 곳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가족 안에 그런 그 탄력성을 증진하기 위한 가족의 그런 유대감 강화 이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가족의 어떤 그런 가사나 역할의 분담, 함께하는 가족, 함께 이루어가는 가족 이런 어떤 것들로 좀 만들어가서 좀 문화를 바꿔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우리 오늘 배운 가족 탄력성이라는 개념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개인도 회복 탄력성이 있지만 또 가족 또한 가족 탄력성이 있다는 거 이렇게 가족이 위기를 경험하고 있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족 탄력성을 더욱더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코로나19 이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코로나19 이후 가족들은 또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되고 또 우리는 어떤 준비를 좀 하면 좋을까요? 네. 저는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코로나19 이후 포스트 코로나 얘기는 사실 20년도에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죠. 또 이제 위드 코로나 준비했는데 여전히 코로나는 창궐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이 위기가 지나가도 또 다른 위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마음의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렇다고 하면 뭔가 이런 뉴 노멀로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가족은 정말 그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가족이 안전망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 그런 가족의 친밀감, 정서적인 상호작용, 가사나 양육에 대한 부부의 공동 참여, 가족의 공동 참여 이런 문화를 좀 만들어가서 그런 어떤 새로운 뉴노멀로서 가족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그렇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기업도 사회도 가족 친화적인 그런 여러 정책과 또 사실은 많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이용을 못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을 접근할 수 있게 넓혀가면서 이렇게 가족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그런 사회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가족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많이 상처받았던 부분, 또 서로 도움이 되었던 부분, 여러 가지 한번 돌아보면서 더욱더 이제 우리 가족의 중요성을 한번 생각해보고 같이 좀 보듬어 나갈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이외에 혹시나 이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어떤 정신건강에 도움을 받고 싶다든지 정말 누구와 나는 제3자와 좀 상담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1577-0199 예, 24시간 정신건강 상담 전화입니다. 예, 이 전화로 전화를 하셔서 예, 어려움에 대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끝으로 김정진 교수님, 예,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예, 하고 싶으신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유,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런 그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다양한 정보들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질이 좀 더 나아지시기를 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